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한편이 찌릿해질 만한 사연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겠지만 때로는 그 간절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요. 평생을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한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창밖에는 하염없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연하고 겨울비라고 하기에는 아직 덜 차가운 그런 어정쩡한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빗방울이 낡은 알루미늄 샷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도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방 한구석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피어오르는 벽지 끄트머리에 내 아들 민호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40이 다 된 사내 녀석이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마치 어미 잃은 짐승처럼 등을 둥글게 말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차마 아들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이 닿으면 저 녀석이 금방이라도 바스라져 버릴 것만 같은 혹은 맹수처럼 으르렁대며 나를 핥힐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그 흉물스러운 것이 들려 있습니다. 누렇게 때가 타고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노란 비닐 조각. 그 위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굵게, 아주 굵고 투박하게 총괄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도대체 저 비닐 조각이 뭐라고? 내 아들은 저것 하나 때문에 사람이기를 포기했고 저것 하나 때문에 괴물이 되었으며 결국 저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이 좁은 단칸방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민호의 손에 꽉 쥐어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고 있는 저 완장을 찢어발기고 싶습니다. 가위로 갈기갈기 오려서 불태워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민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이 참담한 순간에 유일하게 자신을 지탱해주는 끈이 바로 저 완장이기 때문입니다. 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비극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징조들을 앞세우고 우리 곁을 기웃거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니 내가 자식에 대한 욕심과 헛된 기대 때문에 그 징조들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했을 뿐이지요. 오늘 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외면했던 그 수많은 징조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권력에 미쳐버렸던 내 아들의 이야기이자 그 아들을 막지 못한 어리석은 어미의 참회록입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모자의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때가 더 암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호는 그때 39이었습니다. 남들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를 키우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아등바등할 나이에 내 아들은 7년째 방구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민호도 한때는 번듯한 직장에 다녔고
참한 색시를 만나 결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덤벼들었던 친구와의 동업이 문제였습니다. 친구라는 놈은 민호의 명의로 대출을 잔뜩 받아놓고는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빚더미에 앉은 민호는 직장에서도 쫓겨나다시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곧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결국 며느리는 아이도 없이 도장을 찍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직장도 돈도 가정도 잃어버린 민호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처음 1~2년은 재기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고 일용직 현장에도 나가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진 탓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 민호를 받아주지 않는 것인지 녀석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내 나이 65.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아들을 건사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내가 일하러 나갈 때면 민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녀오마 하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도 이불 속에서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도 세상과 마주하기가 두려워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좁은 거실에는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연예인들이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소리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민호의 표정은 시멘트벽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내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밥은 먹었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녀석은 대답 대신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그나마 기분이 조금 나은 날이면 대충 먹었어. 엄마는? 하고 묻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내게 주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그놈 때문이야. 그 사기꾼 새끼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안 살아. 민호는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던 일인데도 민호는 여전히 그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그래 안다. 내 맘 다 알아. 그러게 말이다. 언젠가 천벌 받을 거다 하고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고 차라리 내가 그 빚을 다 떠안고 감옥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고 더러워진 옷가지를 빨아주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4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지요.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남의 집 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나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빚쟁이가 독촉 전화를 한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형수님. 저예요, 저. 김 사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시동생의 육촌 뻘 되는 친척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일찌감치 건설업에 뛰어들어 제법 큰 돈을 만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어려워진 뒤로는 왕래가 뚝 끊겼던 사람이었지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김 사장님 아니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형수님. 잘 지내셨죠? 별거 없으시고요. 네, 뭐.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습니까? 그냥저냥 살고 있지요. 김 사장님은 사업 잘 되시죠? 덕분에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형수님께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기 경기도 외곽 쪽에다가 글램핑장을 하나 크게 열거든요. 요즘 캠핑이 대세잖아요. 시설도 아주 럭셔리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하려니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관리도 좀 하고 직원들 통솔도 하고 그럴 사람이 필요한데 문득 조카 녀석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호 그 녀석 아직 놀고 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관리자 자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민호를요? 우리 민호가 지금 몇 년째 쉬고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을까요? 에이, 형수님도 참. 민호가 원래 똑똑하고 야무진 녀석이었잖아요. 운이 좀 없어서 그랬지. 그리고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쓱 둘러보고 손님들 불편한 거 없는지 체크하고 밑에 직원들 요령 피우나 감시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긴데 남한테 맡기면 딴 주머니 찰까봐 겁나서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그래도 조카가 낫지 않겠습니까? 월급도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한번 의향 좀 물어봐 주세요. 나는 연거푸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단을 닦던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얼른 나와봐라. 대박이다가 대박이야. 방 안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민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글쎄, 김 사장 아저씨 알지? 내 당숙 아저씨 말이야. 그분이 이번에 큰 글램핑장을 여는데 너를 관리자로 쓰고 싶으시단다. 월급도 많이 준대. 내 말에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당숙 아저씨가 나를?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너만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더라. 민호야,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민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녀석의 얼굴에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관리자. 총괄 관리자.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며칠 뒤 민호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아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번듯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누가 봐도 든든한 일꾼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와. 기죽지 말고. 너는 할 수 있어. 걱정 마, 엄마. 나 이번에는 진짜 잘해볼게. 엄마 호강시켜줄게. 민호는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앞길 좀 열어달라고. 저녁이 되어 돌아온 민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유니폼과 모자 그리고 총괄이라고 적힌 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래.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민호는 쇼핑백에서 주섬주섬 물건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파리 스타일의 멋진 베이지색 조끼,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무전기까지. 마치 탐험대장이라도 된 것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가 꺼내 든 것이 바로 그 완장이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둘러진 비닐로 코팅된 완장. 가운데에는 총괄이라는 글자가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SAFETY and SECURIT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완장을 팔에 차 보이며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어때? 폼나지? 거기 직원들이 10명도 넘는데 내가 그 사람들 다 관리하는 거야. 사장님 다음으로 내가 짱이라고. 민호가 완장을 차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순간 나는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 어디선가 본 듯한 아주 불길하고 찝찝한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내 남편이 차고 다니던 방범대원 완장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내 남편 민호 아버지. 그 양반도 평생 변변한 직업 없이 날품팔이를 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집안일에는 무심하고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했지요. 그러던 그 양반이 어느 날 동네 방범대원이 되었다며 완장을 차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이나 하려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장은 남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밤마다 완장을 차고 순찰을 돈답시고 돌아다니며 동네 구멍가게에서 공짜 술을 얻어먹고 길 가는 젊은이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시비가 붙기 일쑤였습니다. 완장이 주는 쥐꼬리만 한 권력에 취해 남편은 자신이 마치 동네의 보안관이라도 된 양 행세했습니다. 파출소 순경들과 형님 동생 하며 지내는 것을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지요. 여보, 그 완장 좀 빼고 다니면 안 돼요? 남들 보기 부끄러워요. 내가 핀잔을 주면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여편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이 완장 차고 나가면 동네 건달들도 슬금슬금 피하는 거 안 보여. 이게 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야, 봉사.
하지만 그 봉사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술에 취해 완장을 차고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나무라다가 홧김에 멱살잡이까지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혀 흙투성이가 된 완장. 그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아들 민호의 팔에 또다시 완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방범대 완장과는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직장의 유니폼이고 관리자라는 직책을 나타내는 표식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왜 이리도 불안했을까요? 거울을 보며 완장을 어루만지는 민호의 눈빛에서 나는 언뜻 남편의 그 광기 어린 눈빛을 보았던 것일까요? 민호가 완장을 팔뚝 위로 끌어올리며 한껏 힘을 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멋지다. 우리 아들. 근데 그거 꼭 차고 다녀야 하니? 그냥 조끼만 입어도 관리자인 거 다 알 텐데. 내 말에 민호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소리야? 이게 핵심이야, 핵심. 이걸 차야 손님들도 나를 알아보고 직원들도 내 말을 듣지. 이게 없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랑 다를 게 뭐 있어? 사장님이 그러셨어. 글램핑장에서는 이 완장이 법이라고. 손님들 진상 부릴 때도 이거 딱 보여주면서 제지하면 꼼짝 못한다고. 이게 법이라니. 완장이 법이라니. 김 사장이라는 사람도 참 짓궂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민호의 그 단순하고 우직한 성격을 이용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불길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완장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차야 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 말이 맞다. 사장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라.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았어, 엄마. 나만 믿어. 민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호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말끔하게 유니폼을 입고 팔에는 완장을 차고 무전기를 허리에 찬 민호의 모습은 참으로 든든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가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다녀올게. 그 밝은 미소를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우리에게도 볕들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늦게 퇴근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알바생들 집합 좀 시켰어.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청소를 대충 하길래 내가 딱 완장 차고 가서 야, 다시 해. 이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하더라니까. 내가 그래도 총괄 매니저인데 위험이 있어야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일터에서 관리자로서 기강을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무용 담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그 수위가 높아져 갔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점차 손님들과의 마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이 규정 외에 숯불을 피우려고 하길래 내가 당장 끄라고 했지. 그랬더니 돈 내고 왔는데 내 맘대로 못하냐면서 대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규정집 딱 들이밀면서 여기 총괄 책임자는 접니다. 제 지시에 안 따르실 거면 지금 당장 퇴실하세요. 라고 소리쳤어.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고 죄송하다고 하더라니까. 역시 사람은 세게 나가야 돼. 민호는 마치 전쟁터에서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온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게 손님 비위 맞추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저렇게 강경하게만 나가다가 혹시라도 큰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손님인데 좋게 좋게 말하지 그랬니? 그러다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안 좋을 텐데. 아니야, 엄마. 사장님도 내 편이야. 사장님이 그러셨어. 민호야, 너는 내 대리인이야. 내 판단이 곧 내 판단이다. 진상 손님들은 초장에 잡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편해. 사장님이 나한테 전권을 줬다고. 전권.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단어가 민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내 가슴은 콩알만 해졌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내 아들에게 김 사장은 왜 그런 막강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단지 친척이라서? 믿을만해서? 아니면 자신이 직접 손에 묻히기 싫은 굳은 일을 대신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였을까요? 비극의 씨앗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완장은 날이 갈수록 팽팽해져 갔고 그 완장 밑에 팔뚝에는 거만한 근육이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머지않아 끔찍한 폭력이 되어 누군가를 향해 휘둘러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글램핑장 주위의 숲은 검푸른 초록색으로 짙어만 갔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고 아스팔트 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7월의 어느 날들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 계절, 내 아들의 완장도 덩달아 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그 어설픈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끈적거리는 자만심과 오만함이 들어차기 시작했지요. 민호는 이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성수기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글램핑장 구석에 있는 관리동 숙직실에 아예 살림을 차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좁은 방, 철제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인 그곳을 녀석은 마치 자신의 왕궁인 양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며칠째 얼굴도 비치지 않는 아들이 걱정되어 곰국을 한솥 끓이고 오이 소박이를 담가 글램핑장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15분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양손에 든 보따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들 먹일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화려한 글램핑장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숲속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입구에는 포레스트 힐 럭셔리 글램핑이라는 거대한 간판이 금색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위용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거리며 입구로 다가가는데 저만치서 낯익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 3번 텐트. 내가 주차 라인 지키라고 몇 번을 말해. 눈이 삐었어? 내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니
민호가 주차장에서 젊은 커플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선에 걸쳐 세워져 있었고 차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제가 짐만 내리고 다시 대려고 했잖아요. 왜 다짜고짜 반말이세요? 젊은 남자가 항변하자 민호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바닥에 패대기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야, 너 눈에는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냐고. 민호는 자신의 왼쪽 팔뚝을 들이밀며 손가락으로 완장을 툭툭 쳤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노란 완장. 총괄 매니저라는 글씨가 유난히도 흉물스럽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 총괄 매니저야. 여기 룰은 내가 정해. 짐을 내리든 말든 규정 위반은 위반이야. 당장 차 빼. 안 빼면 견인차 부를 거야. 민호의 목에는 핏대가 굵게 솟아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겁에 질려 남자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냥 우리가 비키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뭐? 똥.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호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주먹을 쥐자 나는 화들짝 놀라 보따리를 내려놓고 뛰어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참아라, 왜 이러니? 내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자 민호는 흠칫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녀석의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싸늘하게 식어버리더군요. 그 눈빛은 내가 알던 착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침범당해 불쾌해하는 낯선 권력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 왜 왔어? 민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업무 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 바빠. 아니, 내가 며칠째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곰국 좀 가져왔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나는 주눅이 들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 털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알았으니까 저기 관리실에 두고 가. 나 지금 이 진상 손님들 교육 좀 시켜야 되니까. 민호야, 손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좋게 말해라, 응? 엄마는 좀 빠져. 여기가 무슨 동네 사랑방인 줄 알아? 여긴 규율이 생명이야, 규율.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기어오른다고. 민호는 다시 젊은 커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릴 수도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젊은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소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변하긴 뭐가 변해. 이게 다 일이야, 일. 엄마가 뭘 알아. 민호는 내 눈을 피하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표정과 눈빛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리동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오는 그의 입가에는 야비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아, 네. 사장님. 민호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폐라뇨. 우리 조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민호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요. 김 사장은 민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축혀 세웠습니다. 민호는 그 칭찬에 금세 해벌쭉해져서는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사장님이 믿고 맡겨주셨는데 확실하게 해야죠. 질서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자네 아버지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 아주 듬직해. 김 사장의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다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 저 사람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김 사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호에게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저기 7번 구역에 있는 텐트 말이야. 그 아줌마들이 자꾸 몰래 외부 음식 반입해서 먹는다는데 내가 가서 한번 확실하게 단속해줘라. 우리 매점 매출 떨어지게 어디서 얌체짓이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퇴실 조치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총괄 매니저야. 자네가 내 칼이야, 칼.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지. 칼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내 귀에 꽂혔습니다. 김 사장은 지금 내 아들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사나운 개로, 아니 흉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역할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아니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그러지 마라. 그냥 가서 조용히 주의만 주면 되잖아. 왜 그렇게까지? 아, 엄마는 좀 가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내 손을 뿌리치고 7번 구역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완장을 찬 그 뒷모습이 30년 전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여 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수시로 글램핑장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나 민호가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걱정은 아랑곳 없이 민호의 폭주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민호는 이제 단순히 주차 관리나 음식물 반입 단속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산나무를 캐러 글램핑장 뒤편 야산을 지나가려고 하면 사유지 침범이라며 막아섰고,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촐로들에게 다가가 낚싯대를 걷어차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아니, 젊은 양반. 우리가 여기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 길로 못 다닌다는 게 말이 돼? 저수지도 다. 우리 어릴 때 놀던 곳이여.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이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했지만 민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얘기 하지 마쇼. 지금은 엄연히 우리 회사 땅이야. 내가 여기 관리 책임자고. 불법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라고. 민호는 완장을 찬 팔을 휘두르며 노인들을 위협했습니다. 노인들은 혀를 차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장 하나 차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만. 저러다 천벌 받지, 천벌 받아.
노인들의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천벌.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천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글램핑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미쓰리라고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글램핑장 한가운데에 새로 문을 연 카페의 사장이었는데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즐겨 입고 늘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소문에는 강남에서 큰 술집을 하다가 망해서 내려왔다는 말도 있었고 김 사장의 숨겨진 애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글램핑장에 오자마자 민호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호가 그녀에게 홀딱 빠져버렸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나는 민호에게 줄 반찬을 들고 관리동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테라스 구석진 자리에 민호와 미쓰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근무 시간인데도 뻔뻔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미쓰리는 그런 민호에게 안주를 집어주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매니저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까 그 진상 손님 쫓아낼 때 보니까 완전 카리스마 짱이던데요. 저 반할 뻔했잖아요. 미쓰리의 콧소리 섞인 칭찬에 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요. 제가 이래 봬도 여기 총책임자 아닙니까? 제 말 한마디면 여기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사장님도 꼼짝 못하죠. 민호는 허세를 부리며 완장을 찬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쓰리는 그 완장을 손가락으로 쓱 훑으며 요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 완장이 매니저님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역시 권력이 있어야 멋있다니까. 매니저님 옆에 있으면 저는 아무 걱정 없겠어요. 든든한 보디가드가 생긴 기분이랄까? 하하. 걱정 마십시오, 미쓰리. 제가 여기 있는 한 미쓰리 털끝 하나 건드리는 놈 없게 만들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민호는 자신의 가슴을 팡팡 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가 곰 같은 내 아들을 가지고 노는 게 뻔히 보이는데 민호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해벌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쓰리는 민호의 허영심을, 그놈의 완장 욕심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민호는 자신의 편의를 봐줄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호구였던 것입니다. 미쓰리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민호는 더욱더 무자비하고 독선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쓰리가 저 텐트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파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민호는 당장 달려가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호통을 쳤습니다. 미쓰리가 주차장이 너무 멀어서 불편해요라고 투덜대면 민호는 멀쩡한 화단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녀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런 민호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미쓰리와 민호가 가까워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을 이용해 글램핑장을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기 편해서였겠지요. 8월의 어느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글램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글램핑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여름 밤에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술과 음악에 취해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동 쪽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고 고함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관리동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민호가 경찰관 2명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술병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머리에 피를 흘리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남자는 다름 아닌 동네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글램핑장의 소음 문제와 쓰레기 투기 문제로 민호와 몇 번 언쟁을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자 민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술과 분노로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의 오른손은 왼팔에 찬 완장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마, 저 새끼가 내 완장을 뜯으려고 했어. 감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완장을. 민호는 횡설수설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수갑 채워 연행하려 하자 민호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못 가. 내가 여기 책임자야. 사장님 오라고 해. 김 사장님 오라고 하라고. 하지만 김 사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창문 너머로 커튼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는 김 사장의 그림자를 나는 보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커튼을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옆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미쓰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 묘한 표정으로 끌려가는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 쓴 건전지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아이고 선생님들. 우리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나는 경찰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찧어가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의 문은 매정하게 닫혔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민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깨진 술병 조각들과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민호의 모자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자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완장은, 그 빌어먹을 완장은 끝내 민호의 팔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유치장 면회실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술이 깼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흉흉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반성이나 후회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김 사장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인 도끼였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내 물음에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장님한테 연락해줘. 내가 실수한 거니까 합의금만 내면 나올 수 있다고. 사장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민호는 아직도 김 사장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의 칼이었으니
주인이 칼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마 김 사장이 커튼을 닫고 외면하던 그 모습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민호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연락해 볼게. 걱정 마라.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 나오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가슴 속의 한기보다는 덜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지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아들의 완장, 남편의 완장, 그 노란색과 붉은색의 환영이 빗물에 섞여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도대체 그 완장이 뭐길래 사람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고 파멸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나는 빗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어떻게든 내 아들을 그 늪에서 건져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뒤 민호는 한동안 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과천선이나 자숙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이 굴 속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갈며 도끼를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벌금은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며 모아둔 쌈짓돈을 털어냈습니다. 합의금까지 물어주고 나니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지만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참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며칠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걱정이 되어 문에 귀를 대보면 녀석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시 가면 싹 다 정리해 버릴 거야. 감히 나를. 그 소름 끼치는 중얼거림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탁하고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는 여전히 때가 꼬질꼬질하게 탄 그 노란 완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완장을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나 나갈게. 출근해야지. 민호야. 좀 더 쉬지 그러니.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려놨다. 당분간 몸조리 좀 하겠다고. 무슨 소리야? 자리를 비우면 안 돼. 내가 없는 사이에 이것들이 기어오를 거라고. 김 사장님도 나 기다리고 계실 거야. 민호는 내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살기 같은 것이 느껴져 저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아들의 뒤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9월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 끝에 제법 서늘한 기운이 묻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글램핑장 주변의 나무들도 하나둘 잎을 떨구며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지만 내 아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복귀한 민호는 전보다 더 악랄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아주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핏대를 세우며 달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민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기 바빴고 단골 손님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그런 민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관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 사장은 이미 글램핑장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골치 아픈 기존 회원들을 쫓아내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민호가 난동을 부려 손님이 떨어져 나가고 직원들이 그만두면 김 사장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으니까요. 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사장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미쳐 날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벤치에 앉아 관리동 앞을 서성이는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글램핑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요란한 스포츠카나 캠핑카와는 달랐습니다.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육중하고 검은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차는 관리동 앞 사장 전용이라고 적힌 주차 구역에 아주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민호가 평소에 끔찍이도 아끼며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지키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녀석은 입에 물고 있던 호루라기를 신경질적으로 불어대며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삑, 삑. 거기 차 빼세요. 당장. 운전석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아주 편안한 개량 한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웬 중년의 비서 같은 남자가 황급히 내려 노신사를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노신사는 민호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글램핑장의 전경을 천천히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구만. 원래 여기가 참나무 군락지였는데. 자신의 말을 무시당했다고 느낀 민호는 이성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가 노신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귀 먹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차를 대? 여기 사장님 전용인 거. 글씨 안 보여. 눈이 침침하면 집에 가서 돋보기나 쓰고 올 것이지 어디서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민호는 노신사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민호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세요. 말씀 좀 삼가십시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아, 비켜. 너는 또 뭐야? 따까리야? 둘 다 똑같네. 야, 내가 여기 총괄 매니저야. 이 완장 안 보여? 내가 차 빼라고 하면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빼는 거야. 견인차 불러서 확 끌어다 버리기 전에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민호는 완장이 찬 팔뚝을 그들의 코앞에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노신사는 그제야 민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길가에 지저대는 똥개를 바라보듯 혹은 철없는 손자가 떼쓰는 것을 바라보듯 아주 덤덤하고도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신사는 민호의 완장을 잠시 응시하더니 픽 하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장이라. 거참 대단한 벼슬을 하셨구만. 그래, 자네가 여기 주인인가? 그 차분한 목소리에 민호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나 다름없어. 사장님이 나한테 전권을 줬다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차 빼. 민호가 다시 한번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난동을 부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관리동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 사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뛰어나왔다기보다는 굴러나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평소에 그 거만하고 느긋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째 연락도 없이 갑자기. 김 사장은 노신사 앞에서 허리가 꺾일 듯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숙인 머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하늘처럼 모시던 김 사장이 고작이 늙은 노인네 앞에서 쩔쩔매는 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아니 사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영감탱이가 여기 사장님 자리에 차를. 닥쳐. 이 미친놈아.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민호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숲속의 정막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한 표정으로 김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에서는 붉은 손자국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내 이놈. 눈가를 어디다 뜨고 있는 거야?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이 땅 주인이자 우리 글램핑장 투자 회장님이셔. 천하의 쌍놈 같으니라고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김 사장은 민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회장님, 땅 주인, 투자자. 그 단어들이 민호의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벌떼처럼 맴돌았을 것입니다. 민호가 믿었던 사장님의 대리인이라는 권위, 그 완장의 힘은 진짜 주인의 등장 앞에서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민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팔에 찬 완장을 내려다보고 다시 김 사장을 보고 마지막으로 노신사를 보았습니다. 노신사는 혀를 끌끌 차며 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 사람 관리를 어찌하는 건가? 완장 하나 채워줬다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만. 내 땅에서 이런 꼴을 보려고 자네한테 운영을 맡긴 게 아닌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정리하겠습니다. 이놈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김 사장은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뭐해?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고. 회장님 화 안 풀리시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 꿇지 못한 것일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수치심에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테라스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쓰리였습니다. 그녀는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구경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아니 적어도 동정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쓰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회장님 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병신.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붉은 입술이 만들어낸 잔인한 두 글자를.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수치심이 분노로 그리고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을 나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김 사장은 민호의 팔에서 완장을 거칠게 뜯어내려 했습니다. 이거 내놔. 너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꺼져. 하지만 민호는 완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옷핀이 뜯겨나가고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에게 그 완장은 자존심이자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뺏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지요. 안 돼. 이거 내 거야. 내가 총괄 매니저야. 사장님이 줬잖아. 나한테 전권을 줬잖아. 민호는 울부짖으며 김 사장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숲속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한쪽 팔로 완장을 감싸 쥐고 절뚝거리며 숲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씩씩거리며 민호의 뒤통수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노신사는 그저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숲으로 사라진 아들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괴물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괴물들의 놀이터에서 노란한 광대였다는 사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력은 소리를 지르지도 완장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압도적인 힘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발악하던 내 아들의 완장은 고무줄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장난감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숲속을 헤매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어디 있니? 엄마 왔다. 집에 가자, 응?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내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1시간쯤 헤맸을까요? 글램핑장 구석,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비를 쫄딱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민호는 찢어진 옷핀으로 완장을 다시 팔에 고정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옷핀이 잘 꽂히지 않는지 녀석의 손가락 끝은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고쳐야 하는데. 내일 순찰 돌아야 하는데. 민호는 피가 섞인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억장이 무너져 내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그게 뭐라고, 그 썩어빠진 비닐 조각이 뭐라고 이래. 엄마, 이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 무시해. 이거 있어야 돼. 민호는 내 품에서도 완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탯줄을 잡고 있는 갓난아이처럼 완장을 생명줄처럼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병에 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몸의 병인지 마음의 병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빗물에 젖은 내 몸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반쯤 실신한 민호를 부축해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회장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모든 책임을 민호에게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집 앞으로 날아온 내용 증명 한 통이 우리 모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업 방해, 기물 파손, 그리고 횡령. 김 사장은 자신이 저지른 비리까지 모두 민호가 한 짓으로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입니다.
방구석에 웅크린 민호는 여전히 그 완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찢어지고 더러워진 그 완장을.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과연 저 완장이 내 아들을 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아들 속에 숨어있던 욕망이 저 완장을 불러들인 것일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빗소리와 함께 밤새도록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끝을 맺는 일뿐입니다. 이 길고 긴 악몽의 끝에서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 증명이 담긴 봉투는 마치 시신을 염습할 때 쓰는 삼배처럼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그 봉투를 받아든 내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서류에나 적혀 있을 법한 그 살벌한 글씨들이 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마저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서류는 몇 장 되지 않았지만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영업 손실금, 시설 파손 복구비,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횡령. 김 사장은 자신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운영, 실패의 책임을 숫자라는 가면을 씌워 모조리 내 아들 민호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1, 10, 100, 1000. 아무리 동그라미를 세어봐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 모자가 평생을 안 먹고 안 써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내 아들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라도 되는 양, 함부로 다루면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민호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퀭한 눈으로 내가 들고 있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옥불을 본 사람처럼 기괴한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사장님이 보낸 거야? 민호가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민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녹슬어버린 기계가 억지로 돌아갈 때 나는 마찰음 같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내가 지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개고생을 했는데. 민호의 고함이 좁은 단칸방을 울렸습니다. 녀석은 옷장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그 유니폼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지색 조끼, 책 넓은 모자. 이미 땀과 빗물에 절어 쉰내가 나는 그 옷들을 민호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게 챙겨 입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이러지 마라. 우리 그냥 법대로 하자.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응? 변호사?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변호사야. 법은 있는 놈들 편이야. 내가 직접 해결해야 돼. 내가 가서 그 자식 멱살을 잡고 물어봐야겠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민호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옷핀이 망가져 너덜너덜해진 그 완장.
민호는 서랍을 뒤져 커다란 옷핀을 찾아내더니 그것을 완장에 끼워 팔뚝에 찔러 넣다시피 고정했습니다. 살이 찝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결의를 다지려는 사람처럼 녀석은 입술을 꽉 깨물고 완장을 찾았습니다. 노란 비닐 위로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혀 번져나갔지만 민호는 그것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가서 내 명예를 찾아와야겠어.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렸고 번개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간헐적으로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들의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빗물 웅덩이에 나뒹굴었지만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민호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평소에는 구부정하게 걷던 녀석이 그날따라 군인처럼 딱딱 각을 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가로등도 없는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는 민호의 등 뒤에서 그 노란 완장만이 도깨비불처럼 번들거리며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램핑장은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비수기라 그런 것인지 손님들의 텐트는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오직 관리동 건물 2층 사장실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관리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젖은 옷자락을 끌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기어이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관리동 현관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의 걸걸한 웃음소리와 미쓰리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멍청한 놈한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도 깜빡 속아 넘어가셨잖아요. 하하.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거지. 그놈은 원래 태생이 머슴이야, 머슴.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지가 장군인 줄 알고 설치다가 제 무덤을 판 거지. 나는 그냥 살짝 등만 떠밀어 준 거고. 이번에 보험금 나오고 매각 대금 챙기면 우리 괌이 나가서 푹 쉬다 오자고. 어머, 자기 최고야. 그 민호라는 사람 지금쯤 방구석에서 울고 있겠네. 꼴 좋다. 주제도 모르고 들이대더니. 그들의 대화 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빗소리를 뚫고 내 귀에 박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내 아들을, 그 순진하고 어리석은 내 새끼를 저들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나는 분노에 치를 떨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민호가 먼저였습니다. 민호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안 돼. 하지만 내 외침은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는 사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던 김 사장과 미쓰리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호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 하지만 눈빛만은 살기를 띤 채 그들 앞에 섰습니다. 니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곧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우리 전 총괄 매니저님 아니신가? 여긴 웬일이야? 짐이라도 챙기러 왔나? 아니면 내 구두라도 닦아주러 왔어? 닥쳐. 그 내용 증명 뭐야? 내가 횡령을 했다고. 내가 시설을 부쉈다고. 너네가 시킨 거잖아. 사장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 민호는 팔을 휘저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팔에 차고 있던 완장이 펄럭거렸습니다. 미쓰리가 그 꼴을 보고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저거 봐. 아직도 저 완장을 차고 있네. 진짜 미친 거 아냐? 야, 너 이제 매니저 아니야. 그냥 백수 건달이라고. 어디서 행패야? 너도 똑같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완장 보고 멋있다고 했잖아. 든든하다고 했잖아. 어머, 얘. 착각도 유분수지. 내가 언제. 그냥 비위 맞춰준 거지. 너 같은 찌질이가 완장 차고 설치는 꼴이 웃겨서 좀 놀아준 거야. 그걸 진짜라고 믿었니? 아이고, 순진해라. 미쓰리의 독설은 비수처럼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사장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골프채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이 눈치를 채고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야, 너 허튼 짓 하지 마. 여기 CCTV 다 있어. 너 이거 폭행죄 추가야. 경찰 부를 거야. 김 사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려던 순간 민호가 달려들었습니다. 골프채는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육중한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표이사 김철수라고 새겨진 권위의 상징이자 둔기나 다름없는 그 명패를. 죽어. 다 죽어버려. 민호야. 내가 달려가 민호의 팔을 잡았지만 성인 남자의 분노한 힘을 늙은 어미가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나를 뿌리치고 김 사장을 향해 명패를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 사장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명패는 김 사장의 머리를 스치고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김 사장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뒤에 있던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찧었습니다. 유리 장식장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 사장은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고급 카펫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살인이야. 미쓰리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명패를 든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쓰러진 김 사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초점 없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김 사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기어서 김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대보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머리에서의 출혈이 심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옷을 찢어 김 사장의 머리를 지혈하며 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억울함을. 민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패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는 묻지 않았지만 그 손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 찬 완장. 그 완장이 마치 붉은 눈을 뜨고 민호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거잖아. 내가 원한 힘이 바로 이거잖아.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민호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쓰리가 어느새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사장실 내부를 붉게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도망가. 민호야, 도망가.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경찰에 잡히면 내 아들은 살인 미수범이 될 것입니다. 전과자의 빚쟁이에 이제는 살인 미수범까지. 민호의 인생이 송두리째 끝장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나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산으로 가.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가라니까. 어서. 내가 등 떠밀자 민호는 허둥지둥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었지만 아래가 화단이라 다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호는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의 팔에 찬 완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다가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김 사장 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내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미쓰리가 소리쳤습니다. 저 할망구 아니에요. 도망간 놈이에요. 그 덩치 큰 놈이 사장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산 쪽으로 도망갔어요. 경찰들은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산 쪽으로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김 사장의 피가 내 손에 묻어 끈적거렸습니다. 이 피는 김 사장의 피이기도 했지만 내 아들의 피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았던 내 아들이 왜 완장 하나 때문에 괴물이 되어야 했고 왜 이런 파국을 맞아야 했을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박힌 대못은 빗물로도 씻겨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내 아들. 완장을 차고 도망친 그 어리석은 짐승을 생각하며 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형사들은 민호가 흉기를 소지했는지 평소에도 폭력적이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내 아들은 원래 착한 아이라고, 그놈의 완장이 문제였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민호는 그저 돈 때문에 사장을 해치려 한 흉악범일 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색대가 철수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폭우 속에 먹을 것도 없이 얇은 유니폼 하나만 걸치고
산속을 헤매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차라리 잡혀서 따뜻한 유치장에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민호가 벗어놓은 양말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내가 직접 산으로 가야겠다고. 내 새끼는 내가 찾아야겠다고. 살아있다면 자수를 시키고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거두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테니까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비는 어느새 가늘어진 빗줄기로 바뀌어 있었고 산허리에는 짙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젖은 솜니불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도 아닌 비탈길을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며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내 아들이, 내 새끼가 저 차가운 숲속 어디선가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고무신이 자꾸만 벗겨지려 했지만 나는 아예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산길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아들의 얼어붙은 마음보다는 차갑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목이 쉬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지는 내 목소리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희뿌연 안개 속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웅크린 짐승처럼 생긴 바위였습니다. 어릴 적 민호가 숨바꼭질할 때마다 숨던 동네 뒷산의 그 바위와 닮아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가간 그곳에 거짓말처럼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 비를 근근히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민호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유니폼은 여기저기 찢겨나가 살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덜덜 떨리는 몸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민호의 오른손은 왼쪽 팔뚝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완장이 떨어질까봐 그 비닐 조각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다가가 끌어앉아 민호가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총괄 매니저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민호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을 내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집에 가자. 내 눈물방울이 민호의 뜨거운 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민호의 눈에 아주 희미하게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엄마야? 그래, 엄마야.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 완장이 찢어졌어. 사장님이 화내실 텐데. 민호는 끝까지 사장 걱정, 완장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또 너무나 원망스러워 나는 아들의 등짝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사장이 뭐가 중요해.
완장이 뭐가 중요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내 울부짖음에 민호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짐승의 울음처럼 처절하게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빗물과 눈물 그리고 진흙 속에서 뒤엉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의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음을. 민호야, 잘 들어. 경찰 아저씨들 오면 그냥 잘못했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 엄마가 변호사 살게.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너 꺼내줄게. 알았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민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민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민호는 완장을 찬 팔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경찰관이 완장을 벗기려 하자 민호가 발작하듯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이거 가져가지 마. 내 거야. 내 거라고. 가만히 있어. 증거물이야. 경찰관이 강제로 완장을 뜯어냈습니다. 찍. 옷핀이 뜯겨나가며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완장이 경찰관의 손에 들려 멀어지자 민호의 눈빛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녀석은 축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닐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민호를 지탱해온 자존심이자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쌓아올린 유일한 성벽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아들도 함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민호가 연행되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진 내 맨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고 있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모자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누워서도 악착같이 민호를 살인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우셨는지 김 사장의 비리와 횡령 혐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미쓰리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김 사장이 민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고 김 사장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나는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빼고 평생 부은 적금을 깨서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단칸방 월세로 옮기면서도 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길거리에 나 앉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던 날 민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나는 두부를 건네주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 민호는 두부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민호는 예전의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마음의 감옥에서는 아직 나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늘 밤 좁은 단칸방에서 나는 민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호는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증거물 반환 품목으로 받아온 그 찢어지고 더러워진 완장입니다. 경찰이 버리려는 것을 민호가 사정사정해서 기어이 챙겨온 것입니다. 검은 매직 글씨는 지워져 흐릿하고 비닐은 삭아서 바스라질 것 같지만 민호는 그것을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민호야, 그거 이제 그만 버리면 안 되겠니?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 아니냐.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봅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완장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립니다. 엄마, 나는 이게 미운데. 또 이게 그리워. 이걸 차고 있을 때만 사람들이 나를 봐줬어. 이걸 차고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나 참 병신 같지? 민호의 자조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아립니다. 녀석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완장이 가짜 권력이었고 자신을 파멸로 이끈 독배였다는 것을. 하지만 평생을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던 그에게 그 완장이 주었던 잠깐의 환각은 마약보다 더 지독한 중독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전과자 폭력범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내 눈에는 그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불쌍한 어린아이가 보일 뿐입니다. 나는 다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들의 손. 그 손에서 완장을 부드럽게 빼앗았습니다. 이리 줘라.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내가 이걸 다시 차고 싶어질 때마다 엄마가 말려줄게. 내가 이걸 그리워할 때마다 엄마가 안아줄게. 완장 같은 거 없어도 너는 내 귀한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엄마는 알아.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들린 완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무서워. 사람들이 나를 또 무시하면 어떡해? 무시하면 무시하라지.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야.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발로 단단히 서면 되는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걷자.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듯 속삭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해가 뜰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우리 모자의 살도 이 시련을 딛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민호의 상처가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려면 더 두꺼운 굳은 살이 배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완장이 주는 헛된 권력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이 주는 진짜 위로를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을 죽게 만들고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던 그 저주받은 완장.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완장의 정체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열등감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고 남들을 짓누르고 싶어하는 그 못난 마음이 비닐 조각 하나에 권력을 부여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그 완장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려 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내 아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민호와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려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된장찌개에 김치 한 조각이겠지만 그것이 주는 포만감이 완장이 주는 허기진 권력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민호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가슴에 묻어야 할 사연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늘 털어놓은 이 이야기는 제 뼈에 새겨진 가장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마음의 완장을 차고 위태롭게 서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따뜻한 손길로 그 완장을 벗겨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손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